서울의 성북동,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저택에서 박선희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남편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집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그의 숨결이 닿아 있는 듯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일어나 잘 다려진 흰색 리넨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잘 짜인 교향곡과 같았다.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을 바라보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은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정원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세상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서 숨 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다. 그녀는 그 안정감 속에서 지난 5년간의 슬픔을 조용히 다독여왔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집사가 정중하게 건넨 우편물들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과에서 온 등기우편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제주의 별장은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그곳의 세금 문제는 언제나 깔끔하게 처리되었기에 이런 공식적인 서류가 날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길은 침착했지만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내용은 해안 별장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양도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부과 예고 통지였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소유권 이전이라니. 그녀는 단 한 번도 별장을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그곳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성격이었다. 그녀는 즉시 집사에게 지시하여 가족의 법무를 담당하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1시간 뒤, 김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등기부 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이었다. 매도인 칸에는 분명히 박선희,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인감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매수인은 태곤건설이라는 낯선 이름의 법인이었다. 사모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박선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응시했다. 그녀의 인감도장은 집 안 깊숙한 곳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그녀 자신과 단 한 명, 아들 강민혁뿐이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섬뜩할 정도로 빠르게 맞춰졌다. 몇 주 전 회사의 중요한 계약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을 빌려갔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고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다정한 말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어머니였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녀는 아들에게 금고를 열어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정원의 단풍나무가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심장이 통째로 뽑혀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듯한 공허함이었다. 아들이,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그것도 아주 깊고 차갑게.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축배가 이어지고 있었다. 강민혁은 번쩍이는 샴페인 잔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곤건설의 최태곤 회장이 앉아 있었다. 최 회장은 기름진 손으로 민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처음부터 민혁의 조급함과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 이사, 아주 일 처리가 깔끔했어. 자네 아버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죽은 땅이나 다름없던 낡은 별장을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었으니 말이야. 최태곤의 말에는 교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어리석은 사냥감이라고 생각했다. 그 낡은 별장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지 이 젊은 애송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혁은 씁쓸함을 애써 감추며 잔을 비웠다. 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어 생각을 떨쳐냈다. 이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낡은 추억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 자산을 활용해 더 큰 미래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어머니도 결국엔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다시 성북동 저택? 김 변호사가 돌아간 후에도 박선희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정원에 어둠이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충격이나 슬픔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린 듯한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별장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배후에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 뒤에서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운 좋게 재벌과 결혼한 우아한 사모님으로만 알았다. 하지만 남편의 거대한 사업 제국을 무대의 뒤에서 조율하고 수많은 위기에서 그를 구해낸 것이 바로 그녀의 치밀한 전략과 판단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남편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렀다. 이제 그 손을 다시 움직여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단순한 복수도,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 투쟁도 아니었다. 아들을 기만하고 위험한 길로 끌어들인 자들을 뿌리 뽑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야 했다. 이것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무너진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전쟁이 될 터였다. 그녀는 서재로 걸어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오직 한 사람만이 아는 번호였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던 윤 기사. 이제는 은퇴하여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남자였다. 박선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지략가의 눈빛이었다. 윤 기사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자들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줄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서재에서 윤 기사를 맞았다.
그는 약속된 시간보다 정확히 5분 일찍 도착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곧게 편 허리와 단단한 눈빛은 여전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남편 강 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윤 기사는 단순한 수행비서를 넘어 그의 손과 발, 그리고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박선희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어젯밤 아들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을 마음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대한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통화에서는 차마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최혜태곤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윤 기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업적으로 엮인 적은 없는 이름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최근에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박선희는 아들이 팔아넘긴 별장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그에게 건넸다. 민혁이가 이 자에게 별장을 팔았습니다. 내 인감을 훔쳐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동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윤 기사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태곤 건설이라. 평판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무리한 인수합병과 자금 출처에 대한 뒷말이 무성합니다. 태곤 건설과 최태곤 회장,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주십시오. 자금 흐름, 정관계 인맥, 약점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아내야 합니다. 박선희의 지시는 단호했다. 윤 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왜 법적인 절차 대신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었다. 윤 기사가 돌아간 후 박선희는 홀로 서재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남편의 초상화로 향했다.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리고 제주 별장의 진짜 의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평생에 걸쳐 구축한 제국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위험한 비밀을 품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결혼 초 남편의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였다. 그는 수많은 정적과 경쟁자들의 견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법과 원칙만으로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상대의 목줄을 쥘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그때부터 자신과 거래했던 혹은 자신을 위협했던 모든 권력자들의 비리를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제주 별장은 바로 그 무기들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졌다. 남편은 국내 최고의 건축가와 보안 전문가를 고용해 별장을 설계했다. 외관상으로는 아름다운 해안가의 저택이었지만 그 지하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서재 벽난로 뒤, 특정한 순서로 벽돌을 눌러야만 열리는 두꺼운 강철 문. 그 안에는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와도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서버와 수십 개의 금고가 있었다.
그 금고들 안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내역, 부패한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 장부, 검은 돈의 흐름을 기록한 회계 자료들이 잠들어 있었다. 남편은 그것들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으로 가지고만 있었다. 그 정보들의 존재 자체가 그와 그의 제국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었던 것이다. 그는 언젠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곳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를 지켜줄 마지막 성벽이야. 하지만 이 문을 여는 날이 온다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걸 거요.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가장 지켜야 할 성벽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다. 민혁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낡고 오래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팔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핵무기 발사 버튼을 적의 손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태곤 같은 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박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최태곤이 별장의 비밀을 눈치채기 전에 그 안의 모든 것을 회수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이용해 최태곤을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남편이 설계했던 별장의 복잡한 도면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모든 환풍구의 위치, 전력선의 경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곳을 설계하다시피 했기에 모든 것을 송금 보듯 꿰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혁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했던 불호령이나 원망 섞인 울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내게 할 말은 없다.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될 것이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민혁은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자신이 알던 나약하고 다정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의 불안감은 최태곤을 만났을 때 더욱 커졌다. 최태곤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자네 어머니, 아직도 별장 문제로 조용한가? 그의 질문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네, 연세도 있으시니 충격이 크셨겠지요. 곧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민혁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최태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야지. 일이 시끄러워지는 건 나도 원치 않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 별장. 자네 아버님이 유독 아꼈던 이유라도 있나. 그 순간 민혁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저녁, 윤 기사가 다시 박선희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최태곤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악랄한 인물입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원주민들을 바오리 투안을 동원해 내쫓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자금 중 상당수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채 시장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윤 기사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최태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를 발판 삼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뒤에는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거대한 카르텔처럼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추진 중인 제주도 대규모 리조트 사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강 회장의 별장이 위치한 부지였다.
그는 그곳을 손에 넣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보고를 듣는 내내 박선희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물었다. 윤 기사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의 탐욕입니다. 사모님.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과신이 너무 강해서 상대를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여자이거나 노인일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었다. 최태고는 자신을 그저 아들에게 재산마저 빼앗긴 늙고 무력한 과부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력해 보이는 여인이 그의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첫 번째 수를 둘 차례였다. 박선희의 서재는 이제 그녀만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벽 한쪽에는 제주도 개발 계획과 관련된 지도와 서류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윤 기사가 가져온 보고서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밤늦도록 최태곤이라는 인물과 그의 제국을 분석했다. 그의 사업 방식, 자금 조달 패턴, 그리고 인맥의 거미줄을 따라가며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최태곤이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탐욕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교활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만의 성을 단단하게 구축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성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성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를 조용히 빼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그녀는 수십 년간 교류가 끊겼던 옛 인연에게 연락을 취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국내 최고의 금융분석가로 이름을 날리다 은퇴한 백 선생이었다. 그는 남편 강 회장의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도왔던 은인이었다. 남편은 그를 단순한 친구가 아닌 혈맹으로 여겼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백 선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박선희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는 이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박선희는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태곤건설이라는 회사의 재무구조와 현재 진행 중인 제주 리조트 사업의 자금 출처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것이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 말만 덧붙였다. 백 선생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강 회장에게는 평생 갚아도 못다 할 빚이 있소. 부인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따르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박선희는 그에게서 남편의 향기를 느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가 쌓아 올린 신뢰라는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며칠 뒤 백 선생으로부터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는 최태곤의 자금줄을 해부하듯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으며 제주 리조트 사업의 막대한 자금 역시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들을 통해 불안정한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었다. 특히 한솔저축은행이 태곤건설의 가장 큰 돈줄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백 선생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한솔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최태곤의 처남이며 최근 무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음. 박선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찾던 약한 고리를, 첫 번째 공격 지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증권가에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젊은 펀드 매니저였다. 그는 과거 강 회장의 장학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어렵게 학업을 마친 인재였다. 강 회장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는 박선희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녀는 그에게 거액의 자금이 담긴 비밀 계좌를 넘겨주었다. 이것은 남편이 만일의 사태를 위해 남겨둔 비자금이었다. 이 돈으로 한솔저축은행과 관련된 주식시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켜주세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시장 전체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하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공포를 느낄 만큼 예리하게.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그녀는 특정 건설주 몇 개의 공매도를 지시했고, 동시에 한솔저축은행의 부실 채권과 관련된 부정적인 루머를 시장에 퍼뜨리도록 했다. 젊은 펀드 매니저는 그녀의 전략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체스 게임의 첫 수와도 같았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했다. 사모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강 회장님께 배운 모든 것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주식시장이 열리자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태곤건설과 연관된 몇몇 건설사들의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조금씩 하락했다. 동시에 증권가 정보지에는 한솔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파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솔저축은행의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은행의 주가 하락과 부정적인 루머는 그들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대출 상환 압박이 거세졌고, 결국 그들은 가장 큰 채무자인 태곤건설에 긴급 자금 회수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같은 시각 최태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주 리조트 사업의 청사진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 회장의 늙은 별장까지 손에 넣었으니 이제 방해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연결했다. 한솔저축은행장의 전화였다. 조회 회장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은행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이번에 집행하기로 했던 2차 사업 자금 대출이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최태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이봐. 장난치지 마.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자금을 끊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자금 공급이 중단되면서 제주 리조트 공사 현장은 즉시 멈춰섰다. 하루하루가 엄청난 손해로 이어졌다. 최태곤은 미친 듯이 다른 자금주를 알아보았지만 이미 시장에 퍼진 부정적인 소문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 배후를 짐작할 수 없었다. 성북동 저택. 박선희는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임무 완수. 젊은 펀드 매니저가 보낸 메시지였다. 그녀는 만족감도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닫혔던 문이 이제 막 열렸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최태곤에게 작은 상처를 입혔다. 이제 그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더욱 난폭하고 조급해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노리는 바였다. 최태곤의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의 소리가 들려왔다. 자금줄이 막히자 제주 리조트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그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협력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태곤은 평생 이런 식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더 크고 더 시끄럽고 더 폭력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공격은 소리도 없고 형태도 없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날아오는 독침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가능한 모든 배후를 짚어보았다. 경쟁사인 서해건설 아니면 자신의 사업 확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정치권의 누군가.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시장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보고는 한결같았다. 배후를 특정할 수 없음. 매우 정교하고 전문적인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됨이라는 허무한 결론뿐이었다. 최태곤은 답답함에 마른 세수를 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너무나 희미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처음에는 무시했던 생각이었다. 바로 강 회장의 늙은 미망인 박선희였다. 그는 즉시 비서를 시켜 박선희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일상,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무엇이든 좋으니 수상한 점을 찾아내라고 윽박질렀다. 며칠 후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실망스러웠다. 박선희의 일과는 한결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가끔 미술관에 가거나 오랜 지인들과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어떤 수상한 인물도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태곤은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하며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그저 운이 다한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최태곤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정보 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졌다. 비서의 보고 내용 중에 최근 남편의 옛 친구인 백 선생이라는 금융분석가와 한 차례 만남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백 선생, 증권가에서는 이미 은퇴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왜 이 시점에 박선희를 만났을까 심장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그 늙은 여자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강민혁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예전의 부드러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책상 위에 잿더리를 민혁의 발치에 던졌다. 내 어미가 벌인 짓이냐? 나를 상대로 지금 장난을 치는 거냐고. 최태곤의 고함에 민혁은 어깨를 움츠렸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최태곤은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거친 욕설과 함께 쏟아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박선희가 있는 것 같다고 쏘아 붙였다. 네, 어미가 어떤 년인지는 모르겠다만 지금 당장 가서 이따위 장난을 멈추라고 전해.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어미 둘 다 뼈도 못 추리게 될 줄 알아라. 네가 저지른 사문서 위조. 내가 세상에 터뜨리는 건 일도 아니니 민혁은 완전히 겁에 질렸다. 그는 어머니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능력이 있다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태곤의 확신에 찬 분노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라는 자신의 약점까지 거론되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도망치듯 최태곤의 사무실을 빠져나와 성북동 본가로 차를 몰았다. 차를 모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정말로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라면 어떻게 왜 그는 어머니를 만나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다. 저택의 문은 열려 있었다. 그는 곧장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는 숨을 멈췄다. 서재 안의 풍경은 그가 알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서류와 지도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읽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녀의 주변에는 그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가 하신 일입니까? 최 회장 사업을 망치고 있는 게 정말 어머니세요. 민혁은 자기도 모르게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박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읽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욕심이 과한 짐승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서재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최태곤이라는 자에게 전하거라.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그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연약하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던 자애로운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앞에는 냉혹한 전략가의 얼굴을 한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최태곤에 대한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근원적인 공포였다. 어머니, 제발 멈추세요. 최 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가 애원하듯 소리쳤다. 그러자 박선희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죽음 너는 네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넘긴 순간 이미 내 영혼을 죽인 것이다.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가소롭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에게로 다가왔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그저 최태곤이라는 자의 충실한 개일 뿐이지. 주인에게 돌아가 전하거라. 이 싸움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그 끝에서 네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눈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경멸과 냉혹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빠져나왔다. 자신이 뛰쳐나온 곳이 지옥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걸어 들어가야 할 세상이 지옥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두 개의 맷돌 사이에 낀 가련한 나탈 신세가 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아들이 떠나간 서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박선희는 아들이 남기고 간 공포와 혼란의 잔상을 지워내듯 조용히 커튼을 쳤다. 그녀는 아들과의 대면으로 인해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제 최태고는 그녀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다. 은밀한 체스 게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상대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아야 하는 전면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태곤이 상처 입은 맹수처럼 날뛰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금줄을 막은 배후를 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별장의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될 터였다. 별장을 샅샅이 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남편의 비밀 서재가 발각되기 전에 그 안의 모든 것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선희는 즉시 윤 기사에게 연락해 다시 저택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1시간 뒤, 윤 기사는 그녀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박선희와 강민혁 사이에 벌어진 일을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이제부터는 훨씬 더 위험해질 겁니다. 제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사모님. 윤 기사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박선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남편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을 꺼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책장으로 다가갔다. 특정 책 몇 권을 순서대로 뽑아내자 책장 뒤편에서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양피지처럼 보이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바로 제주 별장의 원본 설계도였다. 그녀는 설계도를 넓은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리고 윤 기사에게 별장의 진짜 목적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 서재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 남편이 제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마지막 방패에 대한 이야기였다. 윤 기사는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설계도와 박선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모셨던 강 회장이라는 인물의 깊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이 최태곤의 손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정재계가 뒤집힐 것이고 그 혼란 속에서 최태곤 같은 자는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박선희의 설명에 윤 기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든 저 자료들을 회수해야만 합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연한 병사의 그것과 같았다. 이제 그들의 회의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으로 넘어갔다. 박선희는 설계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최태곤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겠지만 건물의 기본 구조까지 바꾸지는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설계 당시부터 외부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 감시까지
염두에 뒀어요. 여기 이 환풍구는 모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의 비상전력선은 보안 시스템의 메인 서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수십 년 전의 설계도였지만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태곤이 설치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경비 병력의 배치 현황이었다. 그것은 윤 기사의 몫이었다. 그는 즉시 제주에 있는 자신의 정보원을 가동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정보 수집이 시작되었다. 윤 기사는 최태곤이 고용한 보안업체, 심지어 그 업체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종류까지 알아냈다. 다행히도 최태곤의 오만함이 그들에게 작은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별장의 외부 경비만 강화했을 뿐 내부의 구조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상태였다. 그에게 별장은 그저 땅의 가치일 뿐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윤 기사의 정보망에 결정적인 인물이 포착되었다. 태곤 건설에 의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현재 별장의 전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한 남자였다. 그는 최태곤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윤 기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남자도 윤 기사가 내민 강 회장 시절의 자료들과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는 별장 내부에 새로운 보안 시스템 설계도와 경비 교대 시간표를 몰래 빼내주었다. 그것은 청음과도 같은 정보였다. 박선희와 윤 기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침투 계획을 마지막으로 수정했다. 그들은 기상 예보까지 확인하며 완벽한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정해졌다. 사흘 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는 밤. 자연이 그들의 가장 완벽한 어무막이 되어줄 터였다. 작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조용히 준비되었다. 고성능의 전자기파 교란 장치, 특수 제작된 만능키, 그리고 적외선 감지기를 무력화시킬 냉각 스프레이. 모두 윤 기사가 남편의 옛 기술팀에게 부탁해 비밀리에 조달한 것들이었다. 그는 박선희에게 만류하며 자신이 혼자 가겠다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비밀 서재의 마지막 잠금 장치는 저만이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싸움이고 제가 직접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윤 기사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주군이었던 강 회장의 아내를,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지휘관이 된 그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할 뿐이었다. 작전 전날 밤, 박선희는 남편의 초상화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남긴 이 위험한 유산, 이제 제가 거두러 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에 먹칠을 한 자들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제주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암사자가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 뒤 제주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에 휩싸였다. 예보대로 태풍은 섬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몰아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 절벽을 때렸고 비바람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울부짖었다. 이런 날씨에는 그 누구도 집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바로 박선희와 윤 기사가 기다려온 완벽한 밤이었다. 그들은 검은색 방수 등산복 차림으로 별장 인근의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세찬 빗줄기가 그들의 얼굴을 때렸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목표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익숙했던 가족의 별장은 이제 어둠과 폭풍 속에서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적의 요새처럼 보였다. 최태곤이 설치한 새로운 감시 카메라들이 번갯불에 번쩍일 때마다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예정대로 2분 뒤 동쪽 담장의 전력 공급이 30초간 중단될 겁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부 조력자인 전기 기술자가 보내온 마지막 신호였다. 윤 기사는 손목시계에 초침을 응시했다. 박선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침투 경로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렸다. 심장이 긴장으로 가늘게 떨려왔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목표에 대한 차가운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이 되자 별장의 외곽을 비추던 조명 몇 개가 동시에 꺼졌다. 30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움직여야 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윤 기사가 특수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어내고 박선희가 그 틈으로 몸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특수 요원들처럼 민첩하고 정확했다. 별장의 정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사방에서 울부짖는 비바람 소리가 그들의 존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그들은 전기 기술자가 알려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만을 따라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남편과 함께 수없이 거닐었던 추억의 정원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험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건물 뒤편. 주방으로 통하는 작은 창문 앞에 도착했다. 최태곤의 경비팀이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창문 안쪽에서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윤 기사가 가방에서 냉각 스프레이를 꺼내 창문 유리에 뿌렸다. 순간 유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감지기의 센서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박선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느다란 와이어를 이용해 낡은 잠금 장치를 풀어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하고 서늘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 특유의 냄새였다. 밖의 폭풍 소리 때문에 집 안은 오히려 고요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목표는 2층에 있는 남편의 서재였다.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박선희는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발목을 잡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2층 복도 끝. 서재의 문이 보였다. 문에는 최신식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선희는 그것을 무시하고 문 옆에 낡은 벽돌 하나에 손을 댔다. 그녀가 벽돌을 특정 각도로 비틀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남편이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둔 아날로그식 비상 개폐 장치였다. 최태곤의 첨단 기술이 남편의 낡은 지혜를 이기지 못한 순간이었다. 서재 안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책상, 의자, 그리고 벽난로까지
하지만 공기는 전혀 달랐다. 낯선 침입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박선희는 곧장 벽난로로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윤 기사는 휴대용 전파 탐지기를 꺼내 서재 안에 새로운 도청 장치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다행히 최태고는 서재의 중요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박선희는 벽난로 옆의 벽돌들을 특정한 순서에 맞춰 누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마지막 벽돌을 누르자. 벽난로 전체가 낮은 소음을 내며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리고 그 뒤로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진 비밀의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 기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강철 문 중앙에는 복잡한 다이얼과 지문 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다. 이것은 저와 남편만이 아는 방식입니다. 박선희는 다이얼을 남편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을 조합한 숫자로 맞췄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지문 인식기에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이비비빅 하는 날카로운 오류음이 울렸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순간 박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그때 윤 기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혹시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말에 박선희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정원을 손질하다 오른손 엄지를 심하게 베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손 엄지를 인식기에 가져다 댔다. 남편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지문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 그녀의 왼손 지문까지 등록해 놓았던 것이다. 딩동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마침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렸다. 문 너머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와 함께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금고들과 조용히 작동 중인 서버의 불빛. 박선희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해냈다. 남편의 가장 위험한 유산 앞에 그녀는 마침내 도달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종말처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비밀의 공간 안은 절대적인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비밀 서재 안, 박선희와 윤 기사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언제 경비 병력이 순찰을 재개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구축해 놓은 자료 분류 시스템을 떠올리며 망설임 없이 가장 안쪽에 있는 3개의 금고를 가리켰다. 여기 있는 것들이 가장 최신의 자료들이자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과 관련된 파일들입니다. 남편은 자료들을 시대순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두었다. 박선희의 기억은 정확했다. 윤 기사는 소형 산소용 접기를 이용해 신속하지만 조심스럽게 금고의 경첩을 녹여냈다.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필요한 자료들만 방수 가방에 옮겨 담았다. 작업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눈빛과 손짓만으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을 챙긴 후 박선희는 비밀 서재의 문을 다시 닫고 잠갔다. 그리고 벽난로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았다. 그들이 다녀갔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별장을 빠져나오는 것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왔던 길을 정확히 되짚어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정원을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였다. 멀리서 순찰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예정된 순찰 시간보다 조금 빨랐다. 두 사람은 즉시 몸을 낮춰 무성한 숲을 뒤에 몸을 숨겼다. 차량은 천천히 그들의 바로 앞을 지나쳐 갔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차 안의 경비원들은 쏟아지는 비를 원망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차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두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뚫어놓았던 담장의 구멍을 통해 별장을 완전히 빠져나왔고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울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온 박선희는 며칠 동안 서재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녀의 앞에는 제주 별장에서 가져온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었다. 윤 기사와 함께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기록들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하고 치밀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추악한 이면을 담고 있는 거대한 아카이브와도 같았다. 자료들을 분석하며 박선희는 남편의 고독한 싸움을 보았다. 그는 이 무기들을 이용해 누군가를 공격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는 그의 아내의 손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최태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이 자료를 수집하던 시절, 최태곤은 그저 그런 작은 건설사의 사장에 불과했다. 그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선희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 최태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둥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녀는 최태곤의 제주 리조트 사업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삼선 국회의원 김영준. 그는 현재 최태곤의 가장 든든한 뒷배이자 제주 리조트 사업의 모든 인허가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켜준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남편의 자료 속에는 김영준 의원이 10년 전 초선 의원 시절의 한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 장소, 금액, 심지어 돈을 전달한 인물의 증언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윤 기사는 즉시 이 자료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검찰 안에도 최태곤과 김영준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증거를 넘기는 순간 그들은 이것을 덮거나 역으로 우리를 추적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철했다. 우리는 최태곤을 법으로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를 심판할 자는 바로 그의 동료들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EJEE스이, 즉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고대의 전략이었다. 그녀는 김영준 의원의 비리 자료를 검찰이 아닌 그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인 야당의 박민수 의원에게 흘릴 생각이었다. 박민수 의원은 대쪽 같은 성품으로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김영준 의원을 낙마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사람이었다. 그가 이 자료를 손에 넣는 순간 국회는 거대한 전쟁터가 될 터였다. 김영준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자신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최태곤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최태곤이 자신을 배신하고 야당의 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권력자들의 신뢰는 모래성보다도 허약했다. 박선희는 바로 그 균열을 노리고 있었다. 김영준과 최태곤, 그 견고해 보였던 공생관계가 의심과 배신으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무기였다. 작전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윤 기사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김영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증거가 담긴 USB 하나를 평범한 서류 봉투에 넣어 박민수 의원실의 우편함에 익명으로 넣고 사라졌다.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거대한 상어들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박선희는 서재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곧 거대한 폭풍이 이 도시의 심장부를 강타하리라는 것을. 박민수 의원실의 젊은 비서관은 수북이 쌓인 우편물들 사이에서 낡고 평범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도 이름도 없는 익명의 우편물이었다. 그는 무심코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김영준 의원의 추악한 과거라고 적힌 메모지가 전부였다. 비서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몇 분 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뛰쳐나가 박민수 의원의 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보고를 받은 박민수 의원의 눈빛은 처음에는 의심으로, 곧이어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맹수가 사냥감을 발견한 듯한 번뜩이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그가 수년간 찾아 헤맸지만 잡을 수 없었던 김영준의 꼬리가 완벽한 증거물과 함께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다음 날 국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박민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준 의원의 10년 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전격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장부 사본과 녹취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파장은 거대했다.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최태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김영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영준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내 놈 짓이지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장이라는 걸 몰라 나를 배신하고 야당에 줄을 서려고 이따위 짓을 벌인 거냐. 김영준은 다짜고짜 최태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다. 의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최태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의심에 사로잡힌 김영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이 자신의 정적과 비리기업가의 합작품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그가 지목한 비리기업가는 명백히 최태곤을 겨냥하고 있었다. 김영준의 반격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태곤건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착수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곤건설의 모든 하도급 계약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를 비호해주던 가장 강력한 방패가 이제는 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최태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박선희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태곤이 정치적 스캔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녀는 두 번째 전선을 열었다. 그녀는 은퇴한 금융분석가 백 선생을 통해 제주별장에서 가져온 또 다른 자료들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치자금과는 관련 없는 최태곤의 순수한 기업 비리, 즉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백 선생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이용해 이 자료들을 태곤건설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주주운동을 이끄는 시민단체에 익명으로 전달했다. 시점은 절묘했다. 바로 태곤건설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투자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속부터 골마 터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었다. 주주총회 당일 최태곤은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주주들을 안심시켜 자신의 경영권을 지켜내야만 했다. 하지만 회의장 안의 공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주주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제주 리조트 사업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회장님의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회계장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장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수용하십시오. 최태곤은 당황했다. 정치 스캔들은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제국 내부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거만하게 소리치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오히려 주주들의 불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소액주주 대표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그의 멱살을 잡는 총ը까지 벌어졌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분노한 주주들의 고함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최태곤은 텅 빈 단상 위에 홀로 서서 그 모든 것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소리내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성북동의 고요한 저택. 박선희는 서재에서 TV를 통해 주주총회의 난장판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절규하는 최태곤의 모습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향기로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벽한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 적은 이제 완전히 포위되었다. 외통수 체크마테카 머지않았다. 최태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주주총회는 파탄으로 끝났고 다음 날 태곤건설의 주가는 폭락했다. 검찰과 국세청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그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쓸려 내려갔다. 정치적 동맹도 돈을 보고 모여들었던 사업 파트너들도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하루아침에 외딴 섬에 버려진 신세가 되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우아한 미망인, 늙은 금융분석가, 때마침 터진 정치 스캔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의 완벽한 반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선으로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그가 벌레처럼 무시하고 얕보았던 박선희. 그녀가 이 모든 판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아들 강민혁의 겁에 질린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애송이의 경고를 그는 비웃었었다. 이제 와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상대를 얕보았는지 깨달았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법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은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원시적인 폭력성뿐이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직접 끝장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강민혁을 자신의 은신처로 불러들였다. 민혁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매일 뉴스를 통해 목도하며 그는 죄책감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최태곤은 그런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내 어미가 어디 있지? 지금 당장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려와. 마지막 단판을 지어야겠다. 최태곤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민혁은 직감했다. 그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그 순간 민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는 최태곤의 손을 뿌리치고 처음으로 그에게 대항했다. 안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겠어. 하지만 그의 미약한 저항은 최태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최태곤은 그를 때려 눕히고 성북동 저택의 주소를 알아냈다. 민혁은 쓰러진 채로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도망치세요. 최태곤이 그 자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절규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선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도 이리로 오너라. 네가 시작한 일이니 그 끝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이다. 최태곤이 성북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열려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안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오직 거실 중앙에 박선희 혼자 촛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손님을 맞이하듯 우아하게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에 최태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상대로 이따위 짓을 벌여 그가 소리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박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스스로 무너진 것을 왜 남의 탓을 하십니까?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삼킨 것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최태곤은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뒤엎었다. 찻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가 박선희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윤 기사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동시에 거실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거실 소파에는 변호사와 건장한 경호원 몇몇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최태곤이 들어왔던 문은 이미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 안에 있었다. 최태곤 회장, 당신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까지. 모든 증거는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당신이 벌이는 이 행패는 당신의 죄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최태곤은 그제야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포위된 짐승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발악했다. 바로 그때 저택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혁이 뛰어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어머니와 덫에 걸린 쥐처럼 발버둥치는 최태곤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혁의 등장을 본 최태곤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민혁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겨누었다. 모두 물러서 그렇지 않으면 이놈 목을 그어버리겠다. 네, 아들 목숨은 아깝겠지. 안 그런가 박선희. 그의 비열한 행동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박선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아닌 최태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마저 잃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 순간 저택 밖에서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선희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팀이 도착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최태곤은 허탈하게 웃으며 민혁을 놓아주었다. 그는 순순히 무릎을 꿇었다. 잠시 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가 끌려나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박선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거실에는 박선희와 강민혁 단둘만이 남았다. 민혁은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팔아넘긴 것이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이자 어머니의 심장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었다. 박선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제국은 지켜졌고 악은 심판받았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겼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태곤 건설 게이트는 법의 심판으로 마무리되었다. 최태곤은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곁에서 기생하던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거대한 악의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강민형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적인 처벌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의 과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는 스스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작은 봉사단체에서 묵묵히 일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박선희와 아들 사이에 얼어붙었던 관계에는 아주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혁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매주 한 번씩 그는 조용히 성북동 저택을 찾아와 자신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느끼고 반성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그는 어머니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평생이 걸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선희는 아들의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언젠가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용서의 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문틈으로 아주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박선희는 경매를 통해 제주 별장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최태곤의 몰수된 재산을 처분하는 자산관리공사의 경매에 참여해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다시 사들인 것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함께했던 윤 기사와 함께 오랜만에 제주로 향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이후 처음으로 다시 찾는 길이었다. 별장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최태곤이 설치했던 흉물스러운 감시 카메라와 철조망은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박선희는 집 안으로 들어서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았다. 모든 가구는 사라지고 텅 비어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더 이상 적의 요새도 비밀을 품은 위험한 공간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집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2층 서재로 올라가 벽난로 앞에 섰다. 그날 밤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비밀 서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남긴 위험한 유산은 이제 그녀의 손으로 모두 정리되었다. 일부는 역사의 심판을 위해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그녀만이 아는 안전한 장소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터였다. 이제 이 집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윤 기사에게 비밀 서재를 완전히 폐쇄하고 평범한 벽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남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 끝을 자신의 손으로 매듭지었다. 이제 그녀는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박선희라는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서 있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그녀는 별장의 넓은 테라스에 홀로 섰다. 눈앞에는 드넓은 제주의 가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는 어디에도 없었다. 바다는 그저 깊고 푸른빛으로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품어 안으려는 듯이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조용히 돌아보았다. 아들의 배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자신도 몰랐던 자기 안의 강인함을 발견했고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했으며 무너졌던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웠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도 저 바다와 같은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잊은 공허한 평화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하고 단단한 평화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오늘을, 이 순간의 평곤을 온전히 살아갈 터였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박선희는 그 아름다운 노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고요한 미소였다.